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이곳 광화문은 말 그대로 텅텅 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정겨운 한가위 연휴 첫날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추석 특집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의혹에 대해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군이 실제로 감청을 했다. 북한군이 상부에 사살 여부를 되묻는 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 군이 감청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북한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까지도 오늘 하나하나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당신의 삶에 광명을 더하세요. 맛과 멋이 어우러진 광명관광. 국가대표 동굴 테마파크 광명동굴. 행복 충전 맛집 광명 전통시장. 문화도시에서 인문학과 문학의 향기를 느끼고 안양천과 광명 4대 명산에서 힐링하세요. 내 삶에 광명을 더하다.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장이 불편하십니까? 해변이 천일이네. 아십니까? 저기 어디로 줬다고? 장불편 쾌변에 딱 좋아. 한강강에 딱 좋아! 해변에 딱 좋아! 상담문의 1600-8988 1600-8988. 요즘엔 예금까지 걱정돼요. 괜찮아. 설마 내 보험금도? 괜찮아. 믿고 맡겨도 괜찮을까? 괜찮아. 돌아보면 우체국이 있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예금보험은 믿을 수 있는 우체국 금융에서. 나의 음악, 나의 쇼핑, 나의 친구, 나의 이야기. 음악, 쇼핑, SNS. 나를 위한 공간. 음악 형제들 뮤직 브로. 요즘 금리가 영 시원찮잖아. 그래서 내가 머리를 좀 굴려봤는데 말이야. 골프 좀 줄이고 차도 1년 더 타고. 머리만 백날 굴리면 뭐해? 돈을 굴려야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다 맡겼어. 우리 소중한 자산을 누구한테 맡겨? 전문가한테. 월급은 섭섭해 이자는 서운해 시작을 시작해 삼성증권. 수익은 섭섭해 이자는 서운해 관리를 시작해 삼성증권. 시작을 시작해 삼성증권. 언니, 그거 알아요? 세상엔 두 가지 콜라겐이 있다는 거.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 그리고 인정 못 받은 콜라겐. 따져보고 고르자. 에버콜라겐. 콧물이 흘렀어. 재채기도 나왔어. 코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었어. 그럴 땐 코에픽 알레르기 비염 치료 코에픽. 승리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기 초반부터 저희 팀이 하나 더 확신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승골의 원동력은 뭐였나요? 동료들의 스피드 한 어시스트 덕분에 바로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각오는요? 시즌 끝날 때까지 1분 적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자산 관리에 중점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제 하나원큐는 쉽고 빠르고 도움이 된다는 얘기. 직관적 금융생활. 하나원큐.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이건 크릴에서 추출한 고농축 인지질 성분 때문입니다. 크릴 오일을 고를 땐 인지질 함량 아시죠? 인지질 56% 크릴 오류. 꿈을 낮은 곳에 두지 마라. 그곳은 당신이 이미 지나친 곳이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당신의 꿈을 우리의 이름에 새겼다. 더 완벽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호반 서밋. 아유, 살 좀 빼. 오늘 엄마한테 맞고 울었다. 하나도 안 아파서. 어머니는 끼니가 힘입니다. 잘 챙긴 한 끼. New force comes. 아니다.
전에 스킨 로션 뭐 쓰나? 우로스 씁니다. 합격! 사장님, 기본에 충실하고 시간을 아끼며 자기 관리에 철저한 인재야. 뽑아! 한 번에 싹 스며들어 하루 종일 촉촉. 우로스는 이런 남자 편. 우드슬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건조, 두 번째가 가공, 세 번째가 바로 나무죠. 좋은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 바로 대학목재 우드슬립입니다.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한가위 연휴 첫날 김제 돌직구쇼 오늘 준비됐습니다. 군이 감청을 했다. 그런데 어디까지 자세히 들었느냐? 알려지기로는, 그리고 많은 조간신문들이 취재하기로는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할지 말지 여부를 두고 고민을 했었고 상부의 일을 물었고 다시 상부의 뜻을 받아서 사살을 했다. 이런 과정을 우리 군이 감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북한의 통지문, 북한의 사과문은 완전한 거짓말이 됩니다. 잠시 후에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오늘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군, 북한 상부의 사살 지시를 감청했다. 우리 군이 감청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까지 감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 상부에서 사살을 하라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북한은 지금까지 단속 정장이, 경비 정장이 알아서 사살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정장이 결심해서 사살했다는 북한 주장, 거짓말일까요? 정장,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자 북한군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감청으로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세세하고 중요한 사실을 감청으로 파악했는데 왜 우리 청와대에서는 우리 군이 얻은 첩보는 토막토막에 불과한 것뿐이다. 그냥 멀리서 불꽃만 보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걸까요? 의문스럽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그 수사팀이 공개하기를 꺼려했었던 게 있었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과 보좌관 간의 카톡 내용, 추 장관이 전 국민을 상대로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는데 심의위에서 공개하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초 동부지검 수사팀에서는 그 카톡 내용을 공개하기를 꺼려했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오늘 한겨레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궁금합니다. 동부지검에서는 수사 결과가 당당했다면 왜 추 장관과 보좌관 간의 카톡 내용 공개를 꺼려했었던 걸까요? 이 기사대로라면 뭔가 수상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법원 제동에도 보수단체는 1인 시위로 전환하겠다. 자동차 드라이브 스루 시위도 법원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개천절 집회를 추진하는 보수단체에서는 1인 시위로 전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라는 드라이브 스루는 허용했으면서 그때보다 코로나 수위가 약하거나 비슷한데 왜 반정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는 안 되느냐라는 의문은 여전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세로 한 방 맞았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시각 밤 9시, 우리 시간 10시쯤 될 텐데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상대 후보 간의 TV 토론이 열립니다. 지금 미국 CNN 등에서는 벌써부터 2시간 전부터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첫 TV 토론회 장면을 생중계되는 그 장면을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 경제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코로나가 바꾼 우리 명절 모습입니다. 추석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앞뒤로 뛰어 앉아 계시고 마스크에 얼굴을 가리는 페이스 쉴드까지 하고서요. 앞뒤로 앉아 계신 모습. 어쩐지 좀 짠하고 어쩐지 좀 어색합니다. 일찍이 아들 자식 부부의 내 집에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역 비성을 마치고 열차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색적인 추석 풍경 사진 한번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추석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공식 변호사이자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소심파 국회의원, 소장파 국회의원, 삼선 중진의 김용태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사살 지시.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 군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순간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감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 청와대에서는 이 같은 우리 군의 첩보 수준을 두고 토막토막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까요? 왜 북한은 우리 군의 첩보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전 세계에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의혹, 전 국민적인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데 샅샅이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맞대결. TV 토론회 처음으로 열립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간의 TV 토론회 어떻게 열리는지 잠시 후에 짤막하게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과. 당직 병사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역공을 하고 나섰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우리 군은 그날 어디까지, 어떤 수준까지 북한의 대화 내용을, 무선 내용을, 북한의 지시 내용을 감청했던 걸까요? 저희 조간신문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이 상부에 사살 여부를 물었고 사살을 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고 우리 국민을 사살했다라는 수준까지 우리 군이 감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오늘 새로운 이 뉴스가 앞으로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군이 들었던 그날의 사살 지시라는 제목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명령을 했고 우리 군은 어디까지 들었던 것인지 살펴보시죠. 북한의 사령부의 사살 지시 우리 군은 듣고 있었다. 자, 이 내용이 알려지면 왜 우리 군은 듣고만 있었는가? 왜 우리 청와대는 더욱더 빨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가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측 주장은 경비정장이 결심해서 사살한 거다. 우리 군 지도부와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취지로 북한은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군 단속 정장이 북한군 해군 사령부에게 우리 국민을 두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느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사살을 하라라는 취지로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감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이 국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밤 9시 40분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북한군 공무원 이모 씨의 사살을 상부에 다시 보고했다라는 시점입니다. 교신엔 사살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쓰는 단어, 은어 등의 어떠한 말들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어제 오후에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와 국방부가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까요? 요거 좀 치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방부 측 반박 있는 그대로 실시간 감청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매끄럽게 들리는 건 아니다. 다양한 단어가 혼재되어 들리는 상황이다. 그것을 맞춰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이 전혀 없다. 다만 단편 첩보를 종합 분석해서 추후에 사살 관련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한 건데 자, 청와대를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청와대와 군의 반박은 북한군이 상부에 사살할까요 말까요 라는 취지의 지시가 없었다라는 겁니까? 이거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살이라는 단어만 없었다는 겁니까? 어제 언론 보도가 이거였죠. 그러니까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의 경비정장 추정되는 현지에서 상부 사령부에 사살합니까? 이게 정말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런 것을 감청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군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사살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사살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사살을 암시하거나 사살로 이해할 수 있는 은어나 암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방부 반박의 요지는 사살이라는 단어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저희가 방송에 들어가고 방금 전에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또 한 번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살은 없었다 그러는데 오늘 사격도 없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해명하고 싶은 건 이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해명을 좀 더 읽어드리면 여전히 이제 총격했던 상황 그리고 불태웠던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 첩보들을 종합 분석해서 얻은 결과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해명과 결을 같이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사살이라는 단어, 사격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한디라는 말도 있지만 북한군이 그 늦은 시각에 상부에게 어떻게 할지를 묻고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국방부의 최초 발표 때도 이미 9시쯤 상부에서 사살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9시 40분에 사살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뭐 사격이었다, 사살이었다 이런 표현이 없었더라도 어쨌든 상부로부터 사살을 지시하는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국방부에 당시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사살이라는 표현, 사격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 해명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살이 상부로부터 지시 내려왔던 건 맞다. 그리고 그 사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CCTV 불태워졌다는 것도 정황상 알 수 있었다라는 건데 중요한 국방부 해명하고 싶은 건 이거 같습니다. 그것을 마치 감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듣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감청 정보도 있었지만 나중에 사후에 여러 정보들을 짜 맞춰보니 그것이 사살 지시였고 그것이 시신을 불태운 걸로 볼 수 있는 정황 증거였다. 따라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듣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거죠. 북한의 통지문에 나와 있는 사건 경위는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결국은 마치 당시 실종 공무원이 도주하는 듯해서 우발적으로 사살을 했고 그리고 부유물만 불태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통지문의 사건 경위인데 그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이제 국방부가 굉장히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조각조각 정보를 취합하는 가능성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알려지는 과정도 굉장히 조각조각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건데 결국 국방부가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들이 어떤 게 있었고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취합됐다는 걸 보다 분명하게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김용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군과 청와대가 반박하고 싶었던 건 사살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더 나아가서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반박 같은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포함해서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살이라는 표현만 없었던 것뿐 우리 군의 감청 수준이 당시에 물어보고 죽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우리 군이 감청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자, 사살이라는 단어만 없었다고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그때 당시 그 상황을 몰랐던 것일까? 자, 군과 언론의 주장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문제는 이 군이 감청을 6시간 동안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사살을 하고 시신을 물태운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는 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문제는 사실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군은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군의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그 지시사항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그 군의 또 상부는 청와대를 비롯한 더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서 어떤 지시사항을 받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군 입장에서는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북한은 사살을 하라고 그 명령을 받고 사살하고 결과를 보고했는데 우리 군은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정말 우리 군이 정말 무책임한 거고요. 저는 다만 우리 현장에 있던 군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현장에 있던 군은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렇게 감청 첩보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상부에서 이리저리한 어떤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더 윗선인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단순하게 북한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넘어서 우리 군이 6시간 동안 현장의 첩보를 상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는지 이 문제로 이제 문제가 커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의 우리 군의 북한 상부의 사살 지시를 실시간 수준으로 감청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와 군이 상당히 예민해하면서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이 된다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북한이 밝혔던 입장문은 거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재명 부장이 잘 짚어줬듯이 김정은은 미안하다고 했었던 그 북한 통지문 입장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북한은 지금까지 단속 정장이, 경비 정장이 사살하라고 지시한 거다. 우리도 몰랐다. 라고 변명을 해왔는데 우리 군이 윗선에 지시받고 사살한 감청까지 했다면 북한 입장은 완전한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군의 감청이 완전히 잘못됐거나 그리고 북한 말이 사실이거나 북한의 통지문이 거짓말이고 우리 감청이 사실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통지문과 관련돼서 80m 떨어져서 신분을 확인했다는 것은 좀 계속해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었죠. 어제 군 출신의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다. 불가능하다. 엔진 소음 등으로 소통도 불가하고 이모 씨가 도주하려 해서 사살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해경이 어제 월북 정황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부유물만 태웠다라는 것도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이 감청한 내용, 북한의 상부 사살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북한의 통지문은 완전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조간신문들의 보도대로라면 왜 청와대가 더욱더 빨리 대응하지 못했느냐. 오늘 보도대로 실시간으로 우리 군이 사살하겠구나라는 것을 감청하고 있었다면 더욱이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하여 이 같은 사실을 조속히 보고하지 않았느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민간이었기 때문에 6시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국방장관 얘기처럼 설마 저들이 민간인에게 바로 총살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근거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시점은 9시부터 9시 반 사이. 즉 위에서부터 감청 내용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저 사살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렸고 거기서 진짜로 사살하냐라는 뭐 대물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30분 기간 동안을 어떻게 좀 더 북한에게 데몬스트레이션해서 그것이 사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다른 어떤 그 정부의 대응이 유감스럽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때도 정부가 말하자면 다시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정확한 정보인지를 확인하라고 조사한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뭔가를
작전 수립을 했던 것인지가 조금 더 소상히 밝혀져야 될 대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가지 지금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 첫 번째는 저는 거짓말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소령 내지는 대위급의 정장이 직접 본인이 알아서 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명명하게 했는데, 4번째 것은 사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총을 여러 번 쏴다 보니까 그 부유물에 피하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물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분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놓고 불을 태웠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또 시뮬레이션 상으로 그게 뒤집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더 밝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저녁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어떻게 정부가 신속하게 민간인의 사살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응했는가를 빨리 솔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동아일보는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얘기를 보도하면서 감청 정보가 특히 이렇게 민감한 내용을 우리 군이 감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감청 정보가 더 빨리 청와대에 보고가 됐어야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대면 보고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 당국이 신속하게 나섰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때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으로 보면요, 21일 1시 반경, 새벽 1시 반경에 이제 없어졌다라고 공무원이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 해경에 신고가 된 시간이 21일 12시 51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22일 5시 반쯤에 북한이 그 이모 공무원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감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그 서면으로 보고가 된 것은 오후 6시 36분이거든요. 근데 이때 그 대면 보고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6시 36분에야 비로소 그 서면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21시 40분, 9시 40분에 총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밤 10시 11분까지 여러 가지 이제 불꽃 같은 것들이 보이면서 그때 이제 소각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23일 날 새벽 1시에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그 대면 보고를 받으신 게 23일 8시 반이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실시간 수준으로 이렇게 감청을 했다라는 일부 조간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던 북한 김정은의 사과가 사실은 거짓말을 기반으로 한 사과가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통지문의 진위 여부,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영호 의원은요, 북한이 또 다른 걸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은 온통 이거 모순투성이, 의혹투성이의 통지문입니다. 북한 점장이 행동 준칙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북한은 했습니다. 북한군에는 그런 행동 준칙이 없습니다. 40~50m 밖에서 총을 쏴서 사살했다고 합니다. 40~50m 밖에서 흔들리는 배에서 한 목표면을 조준사고에서 마친다는 건 거의나 불가능합니다. 모든 내용이 저는 허위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또 합참은 일각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이 시신에 불을 지핀 게 맞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향후 이 대목도 상당한 진실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이 내용을 저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시신은 불태우지 않고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빼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시신을 훼손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그러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 군사당국 그쪽의 보고인데 연유를 발랐다는 표현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도 바르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입수한 SI 특별정보에 바르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정확한 표현은 저도 아직까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르다라는 표현과 관련돼서는 진위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 조영원 대표도 직접 확인을 해보진 못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는데 본질적인 것은 시신을 태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합참이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서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합참의 입장은 뭐죠, 이재명 기자?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유를 발랐다 이 표현에 약간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바른 건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분명히 실종자와 북한 군 간의 거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닐 것 같고 기름을 붓고 시신을 훼손했다, 시신을 불태웠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합참도 지금의 발표한 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처음으로 북한군에 의해서 실종 공무원이 사살되고 그리고 시신이 훼손됐다는 걸 보고한 게 22일 오후 10시 반입니다. 그러면 시신이 사살된 게 9시 40분이니까 시차는 있지만 사실 시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실시간으로 감청을 하면서 손 놓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감청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차가 있더라도 1시간, 2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점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이 조각조각의 정보를 뒤늦게 겨우 짜맞춰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그 논란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걸 좀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제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꼭 정부의 책임,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하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북한의 통지문이 각색됐다. 이건 사실 어제 저희 돌직구에 나왔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권도 북한의 주장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80m 거리에서 신원하기를 하려고 했다. 진짜 경비정이 부유에 있는 사람이 도주할 것 같아서 총을 쐈다. 또 40m 거리에서 표적을 살해했다. 이런 것 자체가 다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대위나 소련급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살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결국 김정은의 사과의 신속성, 일회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데 자꾸 저희가 여러 가지 섞여 있다 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좀 더 조사해볼 건 조사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막 섞여 있어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는 건데 그것을 정부부터 좀 구분해서 얘기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딱 이것만 여쭤볼게요. 김용태 의원님. 북한의 입장문이 진실되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 군의 일단 감청과도 너무 다르잖아요. 쉽게 말해서 북한의 저 입장문과 사과문이 거짓말이라면 왜 이렇게 대통령과 청와대는 재차 이 입장문의 가치를 높게 치켜세운 겁니까? 국민의 생명보다는 남북 관계의 개선이 먼저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군의 감청 그 내용하고 이 문제를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북한의 입장문의 내용에 꿰맞춰서 우리의 첩보를 폄하하거나 그것을 재해석하는 게 맞겠어요. 저는 사실 이 문제가 북한에 대한 입장을 존중해주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 잘못 대응했거나 대통령이 뭔가 제때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을 뭔가 은폐하려고 하는 거에 지금 이용하려고 이렇게 우리 군의 감청 내용을 폄하하고 북한 이 통지문을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은 정부가 그걸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데도 북한 얘기가 맞다고 자꾸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 자해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견이었습니다. 이번엔 월북 미스테리에 대해서도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정말로 그 공무원이 월북한 게 맞아? 그런데 어제 해경까지 나서서 월북의 정황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묘하게 여권과 정부에서 묘하게 우리 국민의 월북 가능성을 지금 재차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마지막 호화. 과연 우리 공무원은 월북한 게 맞은 걸까요? 의구심이 점점 커지는데요. 먼저 해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경 측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은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북한군이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실종자의 이름과 나이와 출신, 인적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북측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4개 기관의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인위적 노력 없이 33km 표류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33km를 헤엄쳐서 가는 건 가능하냐? 라는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 해경이 사살된 우리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 하나를 공개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수억 대의 빚이 있다. 그럼 저희가 방송이고 개인정보라 저희가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해경이 발표한 내용 수준대로 방송을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데 해경은 더욱더 구체적이고 이게 어떤 성격의 빚이고 고인에게 민감한 이야기까지 발표했어요. 수억의 빚이 있다. 그런데 일견 드는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큰 빚이 있는 사람들은 다 월북을 하는 건가? 이게 월북의 근거가 될 수 있나? 네. 해경은 무슨 권한으로 이 고인이 된 우리 국민의 이런 채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회견했던 말하자면 이번에 숨진 분의 형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빚 없는 사람이 요즘에 얼마나 됩니까? 다 빚이 있고 재벌들도 다 빚을 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빚이 있기 때문에 월북했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잘못하다면 그 빚의 성격이 어떻다라까지 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도 예를 들면 34km만 얘기할 게 아니라 바다에서 남한으로 가는 게 가까운지 만약 물에 빠졌다면 사실은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선택은 가까운 육지로 가는 거지 그것이 남한이냐 북한이냐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그래도 살려면 어느로 가야 되냐 뭐 어쨌든 죽일지 살지 모르지만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거기서 말하자면 한국 땅으로 오면 몇 킬로, 북한 땅으로 가면 몇 킬로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월북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면 사실은 그 의지를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분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 자기 눈에 보이는 육지를 향해 갔다. 그렇게 판단하면 너무 지나치게 이 모든 것을 월북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짜맞힌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저 그림이 하지만 저기서 북한으로 가는데 30km 걸린다면 한국으로 오는 데는 몇 킬로가 걸렸느냐. 본인이 물에 빠진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어디가 더 가까운 육지냐. 그렇게 판단하지 남한이냐 북한이냐를 물에 빠진 사람이 판단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북한에 이렇게 걸렸을 때 나 살아남기 위해서 나 북한에 왔단 말이야. 살려달라. 뭐든 다 하겠다. 이름이 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다 보면 나는 고향이 어디고 이름이 뭐고 공무원이다. 북한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간첩이나 월북 의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절절하게 살아남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도 또 할 수 있는 거고 뭐 나는 기양하겠다 뭐 기순하겠다는 얘기도 할 수 일단 살고 보자.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건지는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심경으로 아직은 해경이든 국가기관이 저분에 대해서 왜 저기까지 갔느냐를 봐야지 하나의 뭐 월북이다 아니자를 가지고 따지는 식의 어떤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조급하다, 빠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저 추석 연휴 첫날을 맞아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월북이냐 아니냐. 물론 해경 측에서도 단순 표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간 모형의 인형, 더미라고 하죠. 더미를 동원한 표류 예측 실험까지 4개 기관을 걸쳤다. 그러니까 그 말도 예. 말이 안 되는 게 그래요? 사람이 살아있다면 표류하겠습니까? 더 넓은 바다로? 땅 쪽으로 가죠. 그 얘기죠. 실험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어디로 태평양으로 갈 표류를 하고 있겠어요? 어디든 자기가 살고자 헤엄을 쳐서 가지. 그렇군요. 그 헤엄쳐서 간 것이 북한이면 월북입니까? 남한이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고 그렇게 왜 이념적으로 판단하냐 이거지. 김용주 의원님의 견해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추석 전에 우리 정부의 기관들이 월북의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신동근 민주당의 의원은 월북의 경우 사살하기로 했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월북하는 사람한텐 사살해도 되는 겁니까? 신동근 민주당 의원,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다. 월경 전까지는 적극 막고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했다. 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사건은 민간인이 임진강을 넘어 월북 시도하다 우리 측 초병의 경고를 받고도 무시해서 사살을 당한 사건이라 그것과 이 사건은 사건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조간신문들의 지적과 비판이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대한민국이 정말로 월북하는 사람은 사살해도 됩니까? 제가 아는 바 월북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김원봉인데요. 그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국경을 막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 입장에는 그게 진짜 자진 월북인지 아니면 간첩이 넘어왔다가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신원 확인을 만약에 불응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뭔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비무장이고. 그럼 이 사람이 월북을 시도했던 사람이건 아니면 단순하게 조난자이건 간에 당연히 뭔가 구조를 해서 상황을 확인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물에 띄워놓은 다음에 그냥 여러 가지 몇 가지 신문 절차를 거쳐서 상부지시를 받아서 총살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 그 시신까지 불태우는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했는데 이거는 누가 보래도 국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반인륜 범죄죠.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놓고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월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책임이 없고 북한에서도 그런 사람을 조치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할 짓이 못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어제 해경의 발표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인이 된 채무 상황, 개인의 채무 상황을 해경이 월북과 연관지어서 유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공개했던 것도 논란이 되고 채무 상황이 월북의 근거가 되느냐라는 비판과 조소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재명 기자, 해경이 제시한 월북의 판단 근거 자체도 앞서서 김영주 전 의원께서 짚어주셨듯이 여러 가지 의문점을 지금 남고 있는 데다가 당시에 만약에 월북 결심을 했더라면 가족들에게 뭔가 편지도 남기지 않았고 당직 근무 직전에 아들과 평소처럼 통화를 했다는 점, 그리고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무원 신문에 자녀 2명 가장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통화 기록도 지금 기사로 되고 있고. 참 어제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중간수사 결과에 거의 포인트가 월북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었죠. 물론 해경도 이게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 정황 증거죠. 직접적으로 본인이 누군가에게 의사를 표현했거나 아니 본인이 월북하겠다고 남겼거나
월북을 해서 뭔가 준비했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물론 어제 좀 추가 공개한 것들도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밝혔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으면 북한군이 알 수 없는 뭐 이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이런 걸 북한군이 알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전부 다 역으로 반박이 가능한 것들이죠. 뭐 구명조끼 입었다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진짜 총구 앞에서 북한군이 총을 들이매니까 월북 의사를 임기응변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표류 여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진짜 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33km를 수영해 간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반박이 가능한 거고 또 이제 지금 형이 가장 이제 화가 나는 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공무원증이 배에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월북하려고 했으면 공무원증을 갖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연평도 그쪽에서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서 근무했던 공무원이라면 아무래도 우대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역시 월북의 증거도 분명히 있고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증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양쪽 증거가 다 존재하는 가운데 왜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북 쪽에 포인트를 맞췄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고 사실 그게 앞서서 대통령도 엿새 만에 입장을 내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 애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월북이라 할지라도 사고가 났으니까 사건이 났으니까 애도한다 이렇게 이제 들릴 수 있는 거죠. 굳이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그러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 김영태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정부가 면피하려고 월북 표현을 자르고 있는 게 아니냐나 자꾸 이제 반론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월북은 북한을 왜 갔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만 사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북한군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월북해서 사살하고 월북해서 불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문제에 자꾸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자꾸 야당이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친형, 유가족은 정부가 월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형의 입장 들어보시죠. 실종되어 30여 시간의 해상 하루 시간 동안 마지막 죽음의 직전까지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우리 군이 목격했던 그 6시간 동안에도 살리려는 노력과 그 어떤 수단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북이라고 단정하며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 감청 내용 믿어주면서 엄청난 범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해경 발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논픽션이다 이거죠. 허구. 지금 그 발표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뭐가 급했는지 또 다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드시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확실히 유가족들도 반발을 이렇게 하고 있고 앞서 해경과 정부가 제시한 근거들이 월북을 했다라고 100% 단정짓기에는 다소 부족한 근거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가족 입에서 정부가 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하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서두르는 걸까요? 일단 월북의 개념이 뭐냐면요. 자발적인 의지로 북한에 영주를 목적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범죄의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6조에 잠입 탈출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사실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형님 말씀은 그 내 동생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죄, 범죄자가 된다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과 관련해서 그 뭐 유족 순직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갖다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이재명 부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월북을 했을 수도 있고 월북을 안 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언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인두비오 프로레오라고 그래가지고 의심스러울 때는 의심받는 사람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줘야지 이런 경우에 더 의심하는 쪽으로 해석을 갖다가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적인 하나의 원칙이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월북의 정황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가장 큰 증거는 뭐 여러 가지 예컨대
아까 인위적인 노력으로 뭐 거기 있을 수 없는 장소까지 갔기 때문에 그게 월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배를 타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갈 수가 없는 무동력적인 상황에서 떠밀려 내려가가지고 어찌어찌 떠밀려 내려간 거지 그걸 자기가 의식적으로 간 것 같지도 않고 북한의 통지문도 그렇고 제일 확실한 월북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사살한 겁니다. 왜냐하면 월북 북한에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이 사살을 갖다 하겠습니까? 월북자가 아니란 이야기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일 크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하면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애들 중에 좀 나쁜 짓을 하는 애도 있고 착한 일만 하는 애도 있고 나쁜 짓만 한다고 해서 걔가 내 새끼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월북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월북을 한다고 했다고 해도 그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인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우리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총질을 하고 시신이 훼손되고 이런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예. 뭐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이제 사살을 했다는 것이 월북 한 거하고 비치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 하나 코로나 때문에 사살하라고 하는 그런 그 지침이 있었고 그 지침을 군 위에서 실시하라 이렇게 줄 가능성은 저는 있다는 거죠. 월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살당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 문제가 오히려 그동안에 군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사살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정익진 변호사,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로서 김정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이끌어냈다라는 평가도 나왔고요. 북한군이 시신을 속했다라는 것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본질은 과연 뭘까요? 여당 측 입장 들어보시죠. 야당은 대통령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끌어냈습니다. 무능에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시신을 불태우는 이런 말은 사실은 정부 보고에도 그것이 자극적이고 말폭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격 살해 사건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태 의원님, 야당에서는 이 여당의 입장,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져요.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비무장 민간인이 물에 빠진 상태에서 구조를 요청하는데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거고 대한민국 정부는 제2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거, 특히 거기에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 이 사건의 본질이지 뭐가 복잡하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설령 월북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면피가 되겠어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해상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불태워 죽인 게 그게 반인륜 범죄라고 그게 면피가 되겠어요? 거기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국민 한 사람 생명은 눈 하나 까짜 안 하고 어떻게든 김정은하고 잘해서 남북관계 개선, 그래서 임기 후반기에 문재인 대통령 뭔가 치작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 자, 요것은 우리 김용태 전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앞서 했었다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패널들의 개인 견해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인데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굉장히 전 지구적 세계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하프 두 분부터 만나보시죠. 세 분이군요. 트럼프 대통령과 존 바이든 후보가 지금 미국에서 첫 TV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자, 저희가 생방송으로 잠시 후에 연결해 드리겠고요. 귀성길에 바뀐 점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이색적인 풍경들도 저희가 준비했고요. 자, 세 번째는 부모님 유골함을 붙들고 슬피 우는 저 남성의 정체가 수상합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재선판이 뜨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대 후보 존 바이든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TV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보다 몇 살 많은 존 바이든 후보의 건강을 문제 삼으며 야, 우리 같이 약물 검사 받으러 가자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약물에 의존해 버티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조롱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불량배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불량배에 비유하며 서로가 날선 비판과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첫 TV 토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각으로는 밤 9시가 넘었겠군요. 직접 연결합니다. Because she has a pre-existing condition of pregnancy. They were able to charge a woman more for the same exact procedure a man did. 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첫 번째 TV 토론회 열리고 있고요.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첫 TV 토론회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존 바이든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바로 그 옆에 건너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실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Republican, then he goes forward. If not, we should wait until February. There aren't 100 million people with pre-existing conditions. As far as the say is concerned, the people already have their say. 맞서서 지금 토론하고 있고요. 양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에 코로나19와 또 인종, 폭력 등 6개 주제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문제가 TV 토론 직전에 불거지면서 굉장히 지금 수세적인 상황에 처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본질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얼굴로 바뀌느냐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관심사가 지금 열리고 있는 이 TV 토론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1억 명 이상이 시청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만큼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이 장면을 조지푸시 시청자들과 함께 시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TV 토론회의 진행을 맡고 있는 폭스뉴스의 앵커 크리스 윌리스와 월리스와 관련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밝혀서 상당히 좀 이색적인 TV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재명 기자, 지금 이 두 분의 후보가 토론하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들으셨죠, 다? 김진 앵커 얘기에 집중 아니라 제가 저걸 제대로 못 들었네요. 예. 아, 그랬군요. 예. 다음에 설명해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동시통역을 하기에는 조금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현장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6가지 주제로 상당히 지금 치열하게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이 첫 TV 토론이라고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 선거는 사실 세기의 대통령 선거인 거죠. 국제 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뿐이 아니라 모두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과거 정책,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의 정책에 대해서 주로 이제 토론이 될 테고 최근에 긴즈버그 대법관이 이제 숨진 이후에 사망한 이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했죠. 거기서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명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죠. 그래서 대법관 인준을 두고 또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코로나19 대응, 경제, 인종 문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막판에 가장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건 막판은 아니죠.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세인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뉴욕타임즈 보도 보니까 2016년, 2017년 2해 동안에 소득세를 냈는데 소득세가 고작 88만 원밖에 안 된다. 거의 두 단위의 이제 재산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10년간은 거의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이 2회를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더 많이 냈다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일반 교사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이제 반결을 하고 있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다. 그래서 조만간 세금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반격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 논란이 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또 우리나라의 외교와 또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재선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연결해 드렸고요. 두 분의 지지율 조사 결과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조사군요. 조 바이든이 53,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3, 엎치락 뒤치락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자, 지금 조 바이든이 오히려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거 조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데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실제로 미국 전문가들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와 정반대의 보도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8월 달에 한 8% 차이 났는데 최근에 1.2% 정도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 흐름 자체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대선이 가까울수록 실제적으로 두 양자 후보 간의 어떤 그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이제 토론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토론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제들이 이미 트럼프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어제들은 이미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토론회 결과를 통해서 말하자면 트럼프가 입을 상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 근데 이제 말하자면 바이든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아주 파상 공세를 아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뭐 고령 이런 프레임에다가 또 아들의 어떤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뭐 스캔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옥토버 스프라이즈가 될 만한 여러 가지를 더 공세를 취한다면 더 초접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44대 49 정도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뭐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역대적으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이 이겼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한 달을 앞둔 미국 재선판, 자, 경합주가 12곳입니다. 과연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한 달 앞둔 미 대선 경합주 12곳 표심이 요동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미 선거 분석 사이트 리어 클리어 폴리틱스 자료인데요. 자,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등 기존 경합주 6곳, 조 바이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 오하이오, 뉴햄프셔 등 신경합주 6곳은 또 공화당의 텃밭이기도 합니다. 총 12곳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125명, 바이든 후보 222명, 부동층 선거인단 191명, 35.5%가 자, 이 표를 누가 가져갔냐?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제도가 다릅니다만 결과적으로 관건은 부동층이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게 선거인단이냐 아니면 일반 국민의 표냐라는 부분이 다를 텐데 그 부동층이 지금 35.5%다. 야, 이 상당히 많은데요? 김용태 의원님, 선거 뭐 여러 번 선거해 보셨지만 이 말은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부동층이 35.5. 제가 봤을 때 뭐 트럼프가 이길 구석이 거의 안 보여요. 이거 개인견이에요. 그런데도 자, 불구하고 예. 이렇게 지금 접전 내지 트럼프의 정말 극적인 역전성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역시 경제 아니겠어요. 역대 미국 선거 거의 대부분 거의 전적으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 문제에 달려 있고, 근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경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들 사실 그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저는 따라서 이 바이든 후보가 무언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 경제 프레임, 자기가 트럼프가 해왔던 경제가 잘못되어 훨씬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트럼프의 마지막 정말 뭐 파상공세 내지 편가르기 이런데 혹시라도 휘말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김재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전까지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열리고 있는 미국 재선 첫 TV 토론회 현장을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두 번째 앞을 소식입니다. 귀성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귀성길 풍경을 바꿨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불안한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은 괜찮지 않을까. 안전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니까 식사를 우리가 서울에서 사가지고 왔죠. 실내에 있으면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실외가 더 안전하다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귀성길에는 휴게소 풍경이 많이 달라집니다. 휴게소에서 식사,
저는 개인적으로 우동이나 라면 자주 먹었는데 이거 휴게소에서 못 드십니다.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입구부터 체온 확인하고 화장실 갈 때도 체온 재고 출입기로 꼼꼼히 10월 4일까지는 포장만 가능하고 매장에서 먹는 건 안 된다. 우동, 국밥, 라면, 만둣국 다 자, 국물이 있는 메뉴 사라지고요. 무인 단말기에서 포장 도시락이 주문 가능하다. 야, 이거 우동이 없어져요, 라면하고? 어허. 자, 이모 씨. 방역도 좋지만 일회용품 지나치다라는 견해도, 개인 견해 이모 씨께서 주고 계시고요. 자, 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휴게소 영상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물이 없어졌어요. 원래 이제 휴게소 가는 이유가 먹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럼요. 뭐 쉬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쉬면서 먹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휴게소 음식 중에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동 팝니까? 라면 팝니까? 저는 라면이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휴게소마다 이제 조금씩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 특색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또 통행료도 이번에는 받는다고 하잖아요. 결국 가능한 한 움직이지 말고 그냥 집에 있으라.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체온 철저하게 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입 명부도 쓰고 매장에서 식사 안 드시고 그냥 도시락 정도의 포장만 가능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뉴스를 못 보시고 또 끼니도 잘 안 드시고 휴게소 가서 먹어야지 했다가 가서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그러시지 말라고 이렇게 저희가 영상도 한번 찍어 왔습니다. 김밥류나 간단한 도시락류만 휴게소에서 테이크아웃, 포장만 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천절 집회가 현재 논란입니다. 결국 법원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드라이브 스루도 안 된다, 차량 집회도 안 된다라는 게 법원의 선택이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보수단체 일각에서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어요. 차량 통한 집회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내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도 제기된다라며 자, 차량 집회도 금지한 것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겁니다. 자, 그러자 집회 측에서는 1인 시위로 전환하겠다라고 맞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렇게 집회의 자유가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개천절에 하리로에 하지 못한 그 전달할 말씀을 각자 적어서 광화문 광장으로 전 국민이 1인 시위를 함께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자,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세 번째 악플입니다. 부모님 유골함을 붙잡고 슬피 울던 남성. 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반전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실까요? 상복을 입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는데요. 자, 손에는 무언가 든 것이죠. 자, 그런데 중간에 접촉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차주가 차에서 내려서 이 남성에 가는데 이 남성이 무언가를 지금 던지죠. 자, 이것의 정체가 무엇일까? 자, 계속해서 무언가를 주워 담고 있는 이 남성.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운전자 A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상주 차림의 60대 남성은요, 바닥에 깨진 사기 그릇을 만지면서 슬퍼했다. 슬피 울었다는 겁니다. 이 B씨는 운전자를 향해서 사망진단서, 화장장 적힌 봉투를 보여줬다고 해요. 자, 운전자 입장에서 얼마나 미워하고 미안하고 죄송했겠어요. 아니, 장치른 유가족의 유골함을 본인의 잘못으로 깼다라고 생각하면 이 운전자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상주 차림의 B씨는 거기에 부모님의 유골함이 접촉사고로 깨졌다. 30만 원만 달라. 야, 그러는데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운전자 A씨가 돈 건네고 사고 수습차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후 뺑소니 논란이 걱정됐어요. 운전자가 경찰에 자진하여 사고를 신고합니다. 자, 사실은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유골함이 깨졌어요. 근데 제가 연락처를 못 준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정직한 운전자죠. 알고 보니 자, 이분 상습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11건 발생했다. 야, 희한하다. 수상이 여기서 CCTV를 수사했는데 PC를 검거했어요. 지난해 5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109만 원을 갈취했다는 겁니다. 사이드 미러에 부딪혀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 전력도 있다. 선수였다는 거죠. 경찰은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경찰의 설명 보면요. 피해자들이 유골함을 깨뜨렸다는 어떤 그런 미안함에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데 피해 보신 분 있다면 연락 주시길 바란다라고 경찰이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김용태 의원님, 이거 참 악질적이에요.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가서 봤더니 사망진단서에 화장장에 유골함까지 깨졌다면 어떤 한국 사람이 돈 안 주고 거기서 옥신각신 하겠습니까? 사실 사기 당하는 사람 중에는 뭐 자기 좀 욕심이 개입돼서 사실 사기를 이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저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선의를 갖고 그것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기치는 저런 사기꾼 정말 나쁜 놈이군요. 예. 뭐 저는 오히려 전혁기 변호사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그냥 멀쩡한 사람 사기치는 것을 넘어서 선의를 가진 사람 사기치는 사람은 뭐 더 가중처벌할 수 있는 편행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판사 마음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재량이니까 그래요? 갖다가 결정하는 거는 판사 마음이니까 제가 판사라면 아주 엄하게. 그런데 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첫 번째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찜찜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깨뜨린 거에 유골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 번째로는 안심했을 거예요. 왜 안심을 갖다가 했냐면 이러면 내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으니까 큰 돈을 그 배상을 갖다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고작 부르는 금액이 30만 원이니까 다행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보니까 이때 이런 뭐 합의서 같은 걸 썼으면 뺑소니로 신고를 안 했을 텐데 그런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뺑소니로 몰고 가면 뺑소니가 되면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다가 미리 자진해서 신고를 갖다가 한 건데 결국 그러한 행위가 이 사람의 아주 비윤리적인 사기 범죄를 적발해내고 그다음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더 양산되는 것을 막는 아주 적절한 행위를 갖다가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당직 사병의 분노. 수장관은 이 당직 사병을 일컬어서 카더라, 이웃집 아저씨다라는 등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직 사병이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당사자들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방법이든 사과를 해야 된다. 이재명 기자, 지금 당직 사병 측의 입장 들었는데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 등 그리고 황희 의원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죠? 입장이죠? 맞습니다. 사실 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추미애 장관의 이제 거짓 해명 논란이 큰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당직사병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짓 해명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아들을 보호하자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선의를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 사실 아들과 거의 같은 또래인 청년의 증언을 거의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무시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추미애 장관 스스로도 국회에 나와서 이 당직사병의 증언을 가지고 그야말로 뭐 카더라 통신이다. 거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억지와 뭐 허위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뿐이 아니라 뭐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도 완전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에 이제 뭐 황희 의원 같이 여권 인사들도 뭐 단독범이 아닐 거다, 배우가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몰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검찰 수사 결과는 이 당직사병의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었습니다. 부대 일지에는 23일날 복귀한으로 돼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은 25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미복귀로 알고 본인이 전화를 했더니 이따가 잠시 후에 자기가 잘 모르는 대위가 와서 휴가를 연장해주고 이런 본인의 증언 자체는 다 맞는 거였습니다. 그것에 뭐 규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했지만 어쨌든 이 당직사병의 증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당직사병 입장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으로부터 마치 거짓 진술을 하고 배우가 있고 이렇게 매도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권도 반드시 사과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직사병을 향해서 추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당직병사 A가 저의 아들과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고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른바 카드라,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합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야당 쪽에서는 공익 제보자라고 하시는데 억지와 궤변은 아마도 그것을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용태 의원님, 이웃집 아저씨의 카더라 통신과 업체와 궤변이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에 대한 판단만 동부지검이 내린 거고요. 이제 내일 추석이잖아요. 또 어쨌거나 이 동부지검 때문에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그 아들은 단란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저 문제를 제기한 우리 저 당직 사병은 졸지에 추미애 장관 표현대로라면 오인과 궤변으로 세상을 온통 난리통으로 만들었던 사회 혼란 유발범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군요. 저는 제가 이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 다 드리지 않고요. 시간이 흘러서 정말로 세상이 바뀌고 대한민국 검찰이 바로 서는 날 이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검찰이 어설프게 기소하고 재판에 가서 무슨 결과가 나온 것보다 아예 불기소한 게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양식 있는 법조인들도 불기소가 된다면 나중에 검찰의 불기소 자체가 재심 사안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재심을 해서 정말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단독범이라고 일컬었던 황희 의원은 당직 사병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독범이라 지칭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배후 세력에 대한 주장을 강조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과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한 일이라 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당직 사병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주 장관, 추미애 장관에게 정중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저희도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추미애 장관과 보좌관 간의 메신저 내용, 그 내용을 근거로 추 장관이 전 국민을 상대로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그 카톡 내용 공개되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부지검 그제 오전 11시 30분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2017년 6월 14일과 21일 추 장관과 당시 최모 보좌관 카톡 메시지 공개 여부를 심의, 그러니까 그거 공개할지 말지를 심의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지검이 사안이 예민한 만큼 처음에는 원문 공개를 꺼린 것으로 안다. 저 카톡 내용을요. 결과적으로 대검과 의견 일치를 받고 공개 심의를 거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이거 공개해야 된다. 심의 열자라는 것이 대검 쪽의 압박이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심의는 만장일치로 메시지 원문을 공개하라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검, 불기소 발표 뒤 지금 결정과 상반되는 진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동부지검장은 내가 책임진다. 추석 전 수사 결과 발표를 밀어붙였다라는 후문도 오늘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영규 의원님, 한겨레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추 장관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동부지검이 수사는 당당하게 무혐의로 했으면서 저 대화 내용, 그러니까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근거가 되는 저 대화 내용 공개는 꺼려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대화 내용 자체가 완전히 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헌법적 적용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대화 내용은 앞으로 이제 장관이 공식적으로 대정부 질의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위정이 된 것이고 명백한 거짓말로 들이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져야 되는 추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에서의 어떤 정치적 공방의 주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부지검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무부나 검찰청 자체가 말하자면 앞으로 후일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가름하느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우리 당직병사 발언 중에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소개해드렸는데
카더라와 이웃집 아저씨라고 한 것은 당직 사병을 일컬어서 추미애 장관이 한 말이고 억지와 개변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겨냥했다라는 부분 혹시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봐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혐의에 대해서 벗었는데 결과적으로 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가 전 국민을 상대로 수차례, 조선일보에서는 수십 차례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은 드러났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 현 정부의 도덕적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꼴이 돼버린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참담한 거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공무원 중에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람은 법관들이고요. 특히 이제 대법관 같은 분들. 대법관이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그 정도 비중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생각으로는 법무부 장관하고 감사원장인데 법무부 장관이 수십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사실과 맞지 않는 일을 갖다가 발언을 갖다가 했다. 이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단죄를 갖다가 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조직의 수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그 당직 사병한테는 추미애 장관이 빨리 사과를 갖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방부에서도 변호사를 해봤지만 그 요즘은 병사란 표현도 안 써요. 왜냐하면 용사라고 하거든요. 그 사병들이 옛날같이 다 요즘은 다 대학 뭐 다 다니거나 아니면 졸업하거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사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는데 이 사병 같은 경우, 이 용사 같은 경우에는 졸지에 이웃집 아저씨가 돼버렸잖아요. 그것도 거짓말하는 이웃집 아저씨.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동부지검의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상황이니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당직 사병이 고발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장관께서는 적어도 이 사람한테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일이 중요한데 법무부 장관의 이 같은 거짓말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라고 수사 결과 뒤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할 생각 혹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은 없어 보이고 여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 하더라도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라는 당대표의 발언도 있었던 걸로 봐서 전혀 추 장관의 거짓말과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밝혔죠. 바로 다음날 불기소되고 혐의 없음 처리됐고 나서 바로 다음날 곧바로 밝힌 입장 표명 자체가 송구하다 사과를 했는데 사과한 이유가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심려를 끼쳐들어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은 뭐 지금 조금 전에 황 의원도 본인이 당직 사병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영을 사과하면서도 또 똑같이 국민의힘에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제 여권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걔 논란이 되는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추미애 장관이 또 이제 언젠가 국회에 나와서 또 국정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 본인의 입을 밝혀야 할 텐데 그때 이제 어떤 말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여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비 소식이 있다라는 것도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연휴 날씨 알아볼 텐데 오늘 중부 곳곳에 비가 요란하게 내린다라고 합니다. 허유원 캐스터, 연휴 첫날부터 비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예년 같지 않은 이번 추석, 날씨라도 맑고 쾌청하면 좋을 텐데 이번 연휴 기간에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부터 중부와 호남 서해안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비 예상 살펴보면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호남 서해안에 5에서 20mm,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4도, 대구는 25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구름 사이로 고운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달 뜨는 시간은 오후 6시 20분, 부산은 6시 11분쯤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 또 충청에 비 소식이 있고요. 개천절인 토요일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추석 소중한 분들과 떨어져 있더라도 전화 한 통으로 따뜻한 마음 나누시길 바랍니다.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지금까지 허유원이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첫날 특집으로 보내드린 김진의 돌직구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돌직구쇼는요, 추석 연휴 동안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추석 연휴 방송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여러분께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가족들과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말루는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사말루 라방 주제는요,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부장과 저와 준비했습니다. 이사말루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다시 오늘 조금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에 긴장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